쏘롱 누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금단추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 요즘 걸그룹들이 많이 입는 옷이래요. 아니야. 다음 주에 아니라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부정하고 계시고 얼굴이 비쳐요. 흐뭇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 시즌 4 방송 첫 방송이 나간 이후에 동네 고양이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가 티저 이후부터 많은 집사님들이 동네 고양이 해시태그에 더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우리 걸 보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건지 싶어서 그걸 또 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해 본대. 우리 청취자니까. 저분이. 예. 의외로 나 예전부터 동네 고양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런 캠페인이 있어서 되게 반갑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든든했습니다. 맞습니다. 공존의 아이콘이자 따뜻한 손난로 같은 방송 키티피디아 해시태그로 여러분들도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올려주시는 건데 이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동네 고양이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일주일에 5분을 추첨해서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 동네 고양이들에게 맛과 영양을 꽉꽉 채워줄 내추럴 밸런스 사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문동 고양이로 나 내추럴 밸런스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되겠죠? 이러다가 우리 다 차단당하고 인간관계 안 좋아져요. 예.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그죠? 고양이 네. 사진 찍어주시고 동네 고양이 친근하게 보여주시고 혹시 해시태그로 키티피디아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사실 친근감 있게 그렇죠. 아 이분이 이거 보고 하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더 그게 채택될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린 소용없고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꿀팁을 어디다 올리시냐면 SNS에 키티피디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좋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그냥 이문동 고양이, 또 부암동 고양이 뭐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로 하시면 진짜 저는 모모모 PD가 이거를 다 검색을 해가지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공존의 아이콘 키티피디아 동물권에 이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본격적인 동네 고양이와의 공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여기 나와 계십니다. 예, 오늘도 오시면서 또 이 동네 고양이 사진을 찍으셨다고 고양이계의 셀럽, 고양이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동네 고양이들의 대부 갑자기 김하연 작가십니다. 너무 부끄러워해 나 때문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럽게 소개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귀한 분 소개하는데 이렇게 연식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뭐 대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린 알잖아 우리는. 뭐 데모 안 나온 게 다행이죠. 꿀밤이라고 하는데. 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기 고양이 사진 찍고 고양이들 강연도 하고 책도 내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기대가 되는 게 아나 어머니하고 김하연 작가님이 만났을 때 어떤 케미가 폭발할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시즌 3 때 한번 김하연 작가님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끼리 그분 모셔서 우리 스튜디오 진행하면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얘기를 나 많이 제가 생각했거든요. 정말요 약간 근데 이렇게 왜 저는 이렇게 괜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아닙니다. 저도 함께 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허술한 저는 집사인데 이렇게 완벽한 집사님이 본인을 허술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허술한 앞에 허술한 길고양이 집사 겸 찍사라고 쓰기 시작한 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찰자로서 사진을 찍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이 아이들이 사람의 그 도움이 없으면 살아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부터 집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한테도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제 스스로한테는 완벽하지 못하고 허술한 집사겸 찍사로서의 그 선을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소개를 할 적에
허술한 길고양이 집사 겸 찍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처음에 시작하신 건지 또 사실 궁금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든 거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삽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카메라가 멋있었어요. 그걸 사놓고 신혼 결혼하고 1년 동안 장롱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놓고 있는 거죠. 그때 마침 블로그라는 게 한참 이제 자기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침 생각난 게 디지털 카메라였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는 과정 속에서 매일 한 200-300컷을 찍는데 처음에는 하늘만 찍다가 뭐 꽃 찍다가 하다가 그 우연히 바라보게 된 그 담장의 고양이 한 마리. 근데 되게 지친 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식빵 있죠. 식빵 자세로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그 약간 어둑한 상태라서 눈동자도 약간 크고 사람 눈빛으로 잘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사진을 찍고 왔어요. 오고 나서 카메라를 이제 그 사진 파일을 보니까 아 사람을 좀 많이 닮았구나. 얘를 찍어도 되겠다. 얘는 뭐라 하지 않겠구나. 왜냐면 사람 찍으면 뭐라고 하니까. 왜 찍어요? 왜 이렇게? 그렇죠. 아니요. 고발하냐고. 사진기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출사지가 아니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사람은 신고를 합니다. 뭐 파파라치랄지. 그러니까 뭐 쓰레기를 뭐 해가지고 왜 찍을까? 하면 이제 그쵸. 그런 뭐 그런 연유로 해서 경찰서도 몇 번 쫓아갔어요. 아이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양이도 찍기 시작했죠. 그럼 처음에는 뭔가 고양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피사체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는 고양이가 싫어요. 아내가 고양이를 키우자고 했는데 아니 그런 싸가지 없는 동물을 왜 키우냐. 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꼬리를 안 흔드는 동물을 왜 집에서 키우냐. 왜 밥을 줘야 되냐 걔를. 그렇죠. 생한 애를.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키워서 그 아이를 한 10년 동안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떠나 보냈는데 아무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이 고양이들을 찍는데 자꾸 그 눈빛이 왜 저럴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뭔가 뭘 잔뜩 웅크리고 있는 뭔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고요. 고양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뭐 서점 가서 책을 찾아보는 정도인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친 모습과 그 아이들의 삶의 지친 모습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얘들 모습을 매일매일이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약속이었는데 그래서 2008년 한 2월 달부터 블로그에 매일매일 고양이 사진이 한 장씩 올라갑니다. 고양이 사진이 한 장,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공감이 하나 있었고 제가 공감 10개 받은 날 막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10개나 눌러줬다고. 그렇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걸 쭉 하면서 내가 좀 책으로도 내야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전시도 뭐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했었고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나마 꾸준히 하니까 조금씩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출판을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출판사 9군데에서 까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이 사진이 들어가야 되느냐. 왜 죽은 고양이 사진이 들어가야 되느냐. 얘는 너무 슬퍼서 책이 이렇게 슬프면 안 팔린다. 안 될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막 사람들 고양이 그러면 슈렉 고양이 이런 그렇죠. 것만 이제 원하고 귀여움하고 밝고 이런 거 원하니까. 근데 그 작가님하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되죠. 그 전시가 화양연화입니다. 화양연화. 네네. 고양이가 컸던 엄마 품에 있던 혼자 살아가던 그 모든 순간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날일 것이다라고 해서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슬픈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전시 때문에 사실은 영화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영화 감독님이 소개시켜준 이상한 출판사 대표가 있어요. 이상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말했어. 뭐 양장으로 해주세요. 사진 뭐 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뭐 사진은 몇 장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사진 다 들어가야 돼. 괜찮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책이 잘 나갈 것 같다는 거야.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11월 달에 나왔죠. 그 영화가 나는 고양이로. 예. 조은성 감독님. 네네. 네. 지금도 작업도 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아마 또 하나의 고양이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고 계신 이제 그 동네 고양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아이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이 한 1년 정도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으로 네. 보면 고양이는 쳐다보게 되는데 올려다보는. 근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게 위협적일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이 자체가 워낙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높이 있거나 아니면 덩치적으로 위협적에 있으면 아이 자체가 그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땅바닥으로 눕습니다. 키가 몇이세요, 작가님? 아까 되게 크시던데 네, 일어나셨어요. 83. 이게 바로 이제 83 때문에 벌어진 일이 경찰서에 간 일입니다. 왜냐, 어떠한 남자가 낮에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몸 가방 하나 메고 남의 집 담벼락을 찍고 있고 골목 바닥에 누워서 사진을 뭘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한단 너무 말이에요. 수상하다. 경찰 너무 갈만했네. 수상해요. 사실 이 질문의 시작은 예. 동네 고양이 소개를 좀 부탁드렸던 그렇게요. 거예요. 사실은 아, 그죠?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인지를 좀 약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사실은 이름을 지어준 아이들도 있고 이름을 안 지어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해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책임지고 계신 그 아이들의 이름. 현재 아이도 있지만 뭐 제가 제일 처음에 이름을 지었던 게 멀로. 뭘로? 예. 그 아이가 제일 처음 만난 아이예요? 제일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아이죠. 예. 그때 사진 찍은 그 아이는 아니고. 아니고요. 멀로? 예, 멀로, 우뚱이, 우승이, 만피, 점순이, 랑이, 랑자, 탕자, 연탄이, 삐끼, 1호, 2호, 소영이, 해리, 그다음에 진이, 길동이, 탐이, 찰리, 전 이 마음을 압니다. 제가 저희 병원 고양이들 이름 자꾸 할 때 한두 아이씩 꼭 맨날 빰 빼고 그럴 때가 있어서. 삐끼는 자기 이름이 왜 삐끼인 줄 알까요? 걔는 걔 행동 때문에 다. 걔 행동이 왜 그래요? 왜냐면 삼형제인데 그 삼형제에서 둘은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얘는 항상 나와서 이렇게 바라봐요. 놀다가 노는 것도 아니에요. 오토바이 소리 딱 나면 딱 와서 먼저 와서 앉아요. 그 앞에서. 그리고 그 둘은 슬금슬금 해가지고 그 옆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롭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1호, 2호, 삐끼.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삐끼가 좀 특징이 뭐냐면 와서 잡니다. 제 앞에 와서 자요. 그것도 코를 골면서. 근데 셔터를 막 소리 내잖아요. 그죠? 눈을 안 떠요. 그러다가 제가 캔을 딱 뜨면 눈을 딱 뜹니다. 모델인가요? 쇼타임. 그러니까 뭐냐면 모델이네. 걔는 셔터 소리와 캔 따는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캔이 하나가 딱 따지면 뒤에 있던 1호, 2호가 가만히 고개를 이렇게 쓱 귀여워. 이제 내 거는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기도 하고 이제 사료에서 주죠. 바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정말 삐끼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쭉 듣다가 어디서 멈칫했냐면 이제 소영이, 해리, 진이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우수수 나오기 시작해서 사실은 친구 같다. 소영이, 해리, 민식이, 길동이는 다 사실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동이란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수컷 고양이 중에서 가장 영역이 넓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걔는 한 자리에서 기다려본 역사가 없어요. 나 고길동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는데 매일매일이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걔는 재밌다. 자기 먹는 장소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아이를 만난 곳을 한번 이렇게 점을 찍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한 400m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본 고양이 중에서 굉장히 영역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소영이. 소영이는 코에 점이 있어요. 고소영. 네. 그래가지고 걔는 새침하게 안 와요. 항상 이렇게 외롭고 앉아가지고 있어요.
청취자들 시청자들 중에 20대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장동건 고소영 몰라? 고소영 씨 여기에 점이 있어요. 네. 네. 그 소영이 걔는 일단 연기가 안 돼. 왜냐면 저를 봐서 이렇게 배고프다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이러고 있어. 잠깐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명회 아니야? 아 왜요? 이건 철저하게 저 여기 상관없이 제 의견입니다. 네네. 우뚱이라는 아이가 좀 이름이 이렇게 뚱뚱해요? 뭔가 그 우뚱이랑 먼로가 좀 궁금해요. 먼로 왜냐하면 궁금하다. 아이들을 저도 이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을 먼저 딱 언급할 때 애들 누구 있어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그 순위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분명히 먼로랑 우뚱이가 먼저 나왔다면 걔네들과의 어떤 에피소드나 뭔가 각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마음일 것 같아요. 멀로 우뚱이 만피가 있는데 멀로는 코에 여기에 점이 있어요. 마린 먼로. 제가 이게 장면법이 그렇게 뭐 세련되진 않아요. 일단 봐서 인사인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오남매죠. 네. 오남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아이예요. 그리고 세 아이를 제가 2008년도 당시에 중성화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러니까 중성화에 대해서 몰랐었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한동안을 중성화를 안 했던 이유기도 했어요. 왜냐면 중성화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이 중성화를 하면 아이들이 오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제가 밥을 쥐어주고 밥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어서 그 좋은 분 도움 받아가지고 포획을 해서 수술해가서 방사를 딱 했는데 사실은 그 원래 살던 곳에서 복개도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복개도로를 다 건너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밀린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적절한 시기도 아니었었고 그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좀 더 이 밥자리에 정말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멀로는 그 살아남은 아이 하나인데 이 아이는 평생 이 복개도로를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안 넘는구나. 네, 8년하고 6개월 15일을 살았거든요. 제가 본 날부터 계산하면. 근데 나중에 마지막 그 아이도 로드킬로 죽었는데 바로 그 복개도로에서 자기 새끼 옆에 죽어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떠나보낸 아이들을 또 생각을 하시면은 또 이게 가끔 그거가 잘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님 좀 어떻게 견디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다 놓았습니다. 놓고 아마 그게 제가 말씀한 그 어떻게 견디냐고 하는 그거에 또 다른 답이 되는데 그만큼 제가 절실해져요. 그러니까 전실했는데 사람들이 전시장에 오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면 강연을 해보자. 강연을 한다고 해서 몇 시간씩 해보자. 강연이 안 돼? 강연을 하는데 사람이 너무 적게 와? 그러면 주제를 그 커리큘럼을 한번 새롭게 짜보자. 맨날 고양이 사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 진짜 도발적인 제목 커리큘럼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해보자. 뭐 그런 거죠. 왜 전봇대 안에 종이 박스에는 고양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 한번 그거에 대해 알려주면서 우리나라 길고양이 현실에서 알려주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신은 길고양이 밥 주면 안 된다. 제목이 되게 도발적이에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게 뭔가 있는 건데 특히나 더 그거는 당신은 길고양이 밥 주면 안 된다는 진짜 제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밥 주는 게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시킨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구조하는 게 길고양이 문제를 그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겠어.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제가 찾은 방법을 그 강의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고양이 겨울집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주문하기도 하고 뭐 이게 퇴근길에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공존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이랄지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직까지 이제 이 공존이 과연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동네 고양이들과 정말 우리가 같은 동네를 공유하고 있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실은 좀 어떻다고 보고 계세요? EBS에서 2009년도에 인간과 고양이라는 다큐를 찍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우연치 않게 출연합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섭외가 온 게 아니라 새벽에 제가 놀이터에 밥을 주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있어. 속으로 몰래 주고 오고 싶었는데. 몰래 주고 와야 되는데 사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뭘 하는 것 같아. 빨리 주고 가야지. 막 하는데 뭐 와요 이렇게. 뭐 짜증 이걸 뭐 어떻게 왜 그러지?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ENG 카메라였거든요. 모두만 고양이 밥 주시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잡혀가나? 아닙니다. 왜? 그런데 뭔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고양이 밥 주시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랬겠다. 네. 그랬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EBS에서 뭐 이렇게 다큐를 찍는데 그 연락처 하나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락처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큐를 찍게 됐는데 그 다큐가 2부작으로 한 2시간 정도가 돼요. 그 편집본 중에 한 7분 정도 되는 거가 인터넷에 올라 있고 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강연 중에 한 커리큘럼 그 과정 중에 그걸 보여줍니다. 9년 전 영상이잖아요. 그걸 딱 보여드리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죠. 바뀌었나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고양이한테 관심 많아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그 고양이를 돌봤던 사람들이 나 이제 인터넷에서 뭐 밥 줘요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봐서 으쌰으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이 동네 고양이들한테까지 내려가지는 아직 못한 상태라고 봐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확실히 많이 왜 고양이에 대한 어떤 호감 이런 것들은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현실은 그닥 변화가 없는 거라면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행동을 하는 거를 제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할 수 법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실행 의지로 되질 않으니까 동물학대도 마찬가지고 그들한테 계속 잘못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행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때까지 소수였고 사람들이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존재들이 갑자기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되게 고가워서 더 적극적으로 뭔가 혐오의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나 혐오는 훨씬 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식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 미용실에다가 허락을 받고 베란다 위에다가 밥을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밥자리가 지금 그릇이 열흘째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뚝배기를 없애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기 밥 주시는 분이 저랑 둘인데 시간을 좁히고 있어요. 계속. 그분 잡는 원정대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물어보게.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왜 저도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 밥 줄 때는 주눅 드는 게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공유지여도 아마 그분이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사유지잖아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사료를 놓은 엄연히 이거는 재물 손괴죄에다가 점유물 이탈죄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물론 그게 사소한 걸 할지라도. 근데 그거를 굳이 새벽에 어제 비 왔잖아요. 어제는 없어지지 않았겠지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부지런하시다. 어제 비바람 엄청 쳤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기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열과성을 다한다 정말 그런 일을. 사실 그래서 동네 고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밥을 준다고 해서 내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네 고양이가 구청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TNR을 시켜줘. 즉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양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급식소라는 그 길고양이 급식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하고 있는 이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도 고양이 밥 주는 걸 뭐라고 하니까 제발 좀 고양이 밥 좀 주라고 하는 얘기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법에 있는데 그 법조항조차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밥을 주시는데 제가 여쭤봐요. 밥 주시나요? 고양이?
저요? 아니에요, 저는. 고양이 밥 주세요? 저는 줍니다. 고양이 밥을 주시는데 그러면 고양이 밥을 주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이죠. 예, 그러면 몇 조 몇 항인가요?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인가요? 근데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은 나 안 주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처음이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급식소를 못 놓죠. 그렇죠. 예, 뭔가 조항이 있겠죠. 아, 지금 취조당하는 기분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박변 불러. 지난주에 누군가 나한테 고양이 밥을 왜 줘요라고 했을 때 최소한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은 불쌍해요가 아니라 고양이에서 밥 주는 이 법적인 이유부터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걸 최소한 5분 이상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밥 주는 고양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법 3조 2호에 보면 적어야 된다. 네, 3조 2호에 보면은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고양이가 동물이잖아요. 그게 그 유권 해석 자체가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가끔 또 이제 동네 자체가 사라져 버림으로써 네. 악의가 없이도 고양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끊임없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털을 잡고 살 만한 동네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재개발, 많아서 재건축하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사람이 고양이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행위죠. 왜냐? 절대 의견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는 무방비로 당하는 거죠. 왜? 사람이 밥을 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 변한 건 없는데 사람들이 떠나. 자기만 남아요. 먹을 게 없어. 근데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고양이는 거기가 집이니까. 자기 영역인데 뭐 통보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뭐 나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뭐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안에서 줘갈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다 땅을 파헤치고 사람도 접근할 수 없게끔 거기는 싹 당분간은 사라진 동네가 그렇죠. 돼야 될 텐데 그때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찾은 해법은 그거였어요. 제 나름대로는 뭘 하든지 간에 같이 이게 고양이 사진을 찍는데 자꾸 법을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데 나는 변호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동물보호법 3조 이상 오늘 확실하게 박주연 아셨죠? 변호사님이라도 박주연 변호사님 연결해 드리고 싶네요. 저희 방송 통해서 이렇게 만나시면 재건축법을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그런 거 알고 바쁘신 분이 지금 말을 못 이으셔 너무 울컥하셔서 네네. 네. 재건축법을 보면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는 녹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녹지가 딱 이주가 시작되고 나면 벌써 설계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한 이렇게 정사각형의 땅이 있다라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이 이게 녹지예요. 보통 이 녹지에 뭘 짓냐면은 현장 그 사무소 같은 걸 짓게 되죠. 이 구역은 어쨌든 아니, 건물을 세우지 예, 않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자 아까 그 3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주택조합원이란 말입니다. 네. 그럼 그 주택조합원들은 초기 단계부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을 내고 그 의견 내는 거에 있어서 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서 여기다가 이 아이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수용한 다음에 물론 아이들이 이 넓은 데 있다가 들어가니까 적응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봐서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구조에서 입양을 보내거나 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 아파트에 얘들이 아니라 누군가 또 오거든요. 그럴 바에야 원래 있던 아이들을 갖다가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스템화하고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논의가 같이 되는 부분으로 딱 정해버리면 찬반의 여지 없이 그냥 정해버리면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금씩 더 짐을 덜어갈 수 있고 그래 그냥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공원에 참새 오고 까치 오고 까마귀 오고 이런 것처럼 고양이도 사는 거라고 딱 정해버리면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 여기에 우선 데려다 임시로 보호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풀어줍시다.
우리는 줍시다도 아니죠. 줘야 합니다라고 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어떠한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랄지 실패 같은 것들이 쌓여서 앞으로는 우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아예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혼란을 겪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소롱 누나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하게 됐네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재개발하는 구역에 녹지나 공원이 꼭 필수적이라면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나마. 또 그나마 그게 굉장히 넓어요. 또 심지어는 이 단체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관악길과의 보호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지금 계속 좀 실험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뭐 길고양이 홍보, 마을버스 홍보라든지 아니면 뭐 캣맘 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왜 고양이 밥을 주시는데 얼마나 그 법조항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신 분이 대다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몰라요. 그냥 막연히 합법이겠거니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한테 보다 당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홍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들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길고양이한테 밥을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돌보는 어떤 행동은 그냥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시간 많고 정 많아서 하는 행동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동네에 있는 고양이는 동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희생이 아니라.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제가 보정동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너무너무 막 쑥 지나갔어. 아까부터 쟤 저기 계속 있다.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제 집이 없나 막. 하여튼 되게 뭔가 챙겨주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얼굴도 못 마주치겠는데 사진을 찍어내시는 거잖아요. 사실 뭐 저희 다 각자 SNS를 하는데 동네 고양이 해시태그에서 저희 자꾸만 올려주고 싶은데 좀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녀석들이 워낙 좀 은둔을 잘 하고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그래서 사진은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처럼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물어봐도 되는 거죠. 네.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고양이 사진 찍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연사입니다. 연사. 네. 그 연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절대 컨트롤 할 수가 없거든요. 걔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저랑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걸로 찍잖아요. 휴대폰으로 싹 이렇게 찍는 거죠. 아니 아이폰도 연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연사 모드로 바꿔야 아니 연사가 돼요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오케이. 예. 그래서 연사를 하신 다음에 고맙습니다. 거기는 사진이 한 장이 있지만 그걸 딱 클릭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저 또 궁금한 게요. 이렇게 애들이 저는 이제 저희 애들 밥 준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근데 삼순이 같은 경우는 저랑 이렇게 있을 땐 괜찮은데 제가 핸드폰을 딱 들면 우리 아나케어라도 고개를 눈도 안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하고 가버리거나 맨날 등만 찍히는 거예요. 등만 찍히거나 꼬리만 아니면 뭐 사라지는 사진만 찍히거나 하는데 핸드폰을 무서워하는 거. 핸드폰이 아니라 그 카메라에 찍히는 자체가 싫은 거죠. 그 소리가 싫거나. 근데 그 소리를 저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카메라만 이렇게 들이대면 애들이 도망가요. 이렇게 사실은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아이들 있으면 카메라를 들면서 항상 옆에서 캔을 옵니다. 캔이나 닭가슴살을 같이 놓죠.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돌아가려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거를 찍은 다음에 항상 주죠. 약간 아이들 근데 약간 아이들 돌사진 찍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웃어봐 딸랑딸랑 웃어봐 이거 하잖아요. 삼순이는 안 통해. 너무 많이 먹어. 맨날 먹어서 굶기면 됩니다. 못됐다. 고양이 사람도 하루 굶는다고 안 죽어요. 일부러 굶기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1일 3캔 합니다. 그 굶기는 건 아니더라도 1일 3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좀 심각해요. 모델료를 어쨌든 줘야 되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연사 공짜는 없죠. 네, 그럼요. 충분히 줍니다. 제가 일단은 걔들한테 사진 찍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VVIP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그럼 VVIP가 되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죽으면 닭들한테 아마 죽을 겁니다. 닭가슴살 제가 캠페인에 8월달에 닭가슴살을 1000개를 넘게 써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쓰실 이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안에서 해야 되겠다. 동네 고양이잖아요, 동네. 보니까 추후 계획도 되게 좀 활발하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도 되게 섭외하시는데 되게 편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이런지의 말도 없이 하거든요. 저는 문모 PD님 편했나요? 모든 섭외 거의 다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강의 오실래요? 네. 중학교 오실래요? 네. 선생님들 강의 하시겠어요? 네. 네. 통장님들 강의 하시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길고양이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전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새로운 전시가 이제 하나 들어가고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결정될 텐데 이제 새롭게 하는 전시는 운칠기삼. 그리고 그게 새끼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엽겠다. 남는 게 죄송합니다. 운칠기삼이에요. 아,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중에 그 운칠기삼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안에 써 있는 글이 그 글이에요. 함께 살아도 되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니, 작가님 어떻게 좀 팔리는 사실은 안 되나요? 서로 귀엽겠다라고 하는 순간 속으로 아닐 텐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책도 이제 해서 나오고요. 책 제목 나왔습니다. 제목 뭐예요? 운 좋게 살아남았다 난. 책 안 팔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책 안 팔리니까. 닭가슴살 캔 사야 되는데 네.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작별에 대한 것도 작업 다른 작가님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또 전시하고 책도 준비하고 있고요. 뭐든지 계속 해야죠. 우리 키티피디아 그 청취자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책도 좀 사주시고 이렇게 사진도 좀 이렇게 보러 가 주시면서 안 팔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김혜연 작가님께서 닭가슴살을 하실 어떤 돈이 조금 더 이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좀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보태주셨으면 하는 게 또 말씀 들으면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홍보 멘트를 안 치거든요. 근데 뭔가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런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인데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키티피디와 함께 하신 소감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렇게 고양이 관련돼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섭외가 쉬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이제 동네 고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뜻이 맞아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하시는 거고 저도 해시태그를 단 지가 그게 한 2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저 선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세요. 내가 원조다. 키티피디야. 아니 그게 내가 아니라 원조. 사진이 너무 슬프니까 사실은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슬픈 사진만 있을까 싶어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동네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됐었고요. 언제 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 작가님이 모든 동네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 작가님의 건강이랄지 어떤 장기적인 인생 계획도 필요하니까 어떤 오늘 방송을 보고 작가님의 책이나 강연을 접한 또 분들이 또 각자가 또 그 말씀을 이제 주변에 또 이제 많이 전달해주면서 작가님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약간 작가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영상으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이십니다. 제 얼굴을 잘 봐주시고요. 오늘 김하연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벤트하고도 너무 잘 진하게 맞아서 떨어지니까 되게 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 김하연 작가님도 함께 불러주시는 동네 고양이 해시태그 동네 고양이 하셔서 여러분들 동네 고양이 찍는 방법 배우셨잖아요. 꼭 시도해 보시고 또 해시태그 키티피디 하나만 더 해주시면 내추럴 밸런스가 여러분의 집으로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키티피디아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아이튠즈, 팟빵, 파티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소감도 꼭 전해주시고요. 우리 김하연 작가님 건승을 기원하고 또 건강을 기원하고 다시 만날 날까지 곧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따뜻한 얘기 준비해서 올게요. 키티피디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